부검관의 공식 보고서는 감정을 배제한 문서였지만 그 안에는 전체 사건의 출발점이 된 몇 줄의 글이 있었다. 심각한 연조직 손상과 특별히 잔혹한 처우를 나타내는 다수의 혈종이 발견됨. 종이에 인쇄된 이 건조한 사실들은 즉시 사건을 중대범죄로 분류했다. 그들은 바로 가장 주요하고 가장 끔찍한 질문을 제기했다. 누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모든 것은 2011년 10월 16일에 시작되었다. 그날은 추운 일요일이었다. 시더크릭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자갈 채석장은 그날 비어 있었다. 엔진의 굉음도 분쇄기의 요란한 소리도 없었다. 오후 2시경 게리라는 이름의 직장인이 자신의 픽업 트럭으로 정기 순찰을 하고 있었다. 침수된 구덩이 중 하나를 지나갈 때 그는 물가에서 회색 가을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밝은 얼룩을 발견했다. 그는 차를 세우고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 앞에 끔찍한 발견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911 서비스의 첫 번째 전화가 접수된 시간은 14시 17분이었다. 순찰차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곧이어 수사팀이 뒤따랐다. 채석장 지역을 차단했다. 초기 조사는 어려운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유해가 부분적으로 얼음물에 있었고 개방된 지역은 바람에 노출되어 잠재적인 증거가 파괴될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소녀가 겉옷을 입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상처가 그녀의 생명이 강제로 끝났음을 직접적으로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개인 물품은 가방도 전화기도 신분증도 수십 미터 방역 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에 대한 즉각적인 단서가 하나도 없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발견물을 연관실로 옮기고 지문을 채취한 후에 사건이 진전되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사망자는 시더크릭의 젊은 주민인 클라라 베이츠로 밝혀졌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부모는 금요일 저녁인 10월 14일에 이미 실종 신고를 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실종 사건은 자동으로 살인 수사로 재분류되었다.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해결되었다. 하지만 보고서에 기술된 잔혹한 상처를 배경으로 이제 새롭고 훨씬 더 무서운 질문이 제기되었다. 온 도시가 그녀를 찾고 있던 그 이틀 동안 클라라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이틀 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 클라라의 삶이 어떠했는지 보아야 한다. 사건 불과 한 달 전에 촬영된 마지막 가족 사진 중 하나에서 그녀는 부모 사이에 서서 어린 남동생을 안고 있다. 약간 수줍은 미소, 긴 금발머리,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은 평범한 10대였다. 첫 번째 조사 프로토콜에서 그녀의 아버지 마크 베이츠는 수사관들에게 그녀를 가장 잘 묘사하는 간단한 문장을 말했다. 그녀는 우리의 빛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가정적인 아이였어요. 이 살아있고 사랑받는 인간의 모습은 추운 채석장에서의 그 끔찍한 발견과 끔찍한 대조를 이뤘다. 클라라 베이츠는 시더크릭 중학교 8학년 학생이었다. 그녀는 부모인 마크와 수잔, 그리고 7살 남동생 톰과 함께 시 외곽의 작은 2층 집에서 살았다. 가족과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의 삶은 절대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이었다. 아침에는 아버지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고 수업 후에는 항상 같은 경로를 통해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 동네로 가는 지름길인 짧은 숲길을 통해서였다. 친구들은 그녀를 약간 내성적이지만 친절하다고 묘사했다. 그녀는 그림에 관심이 있었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어머니를 도와 어린 남동생을 돌봤다. 사건 자료에는 그녀와 같은 책상에 앉았던 가장 친한 친구 사라의 증언이 있다. 금요일에는 모든 것이 평상시와 같았어요. 사라가 말했다. 우리는 쉬는 시간에 수다를 떨고 역사 숙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클라라는 집에 빨리 가야 한다고 했는데 엄마를 도와 저녁 준비를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이상한 건 없었어요. 그녀는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어머니 수잔 베이츠는 신문에서 일을 확인했다. 그녀는 매우 책임감이 강했어요. 온다고 하면 꼭 왔거든요. 그날 그녀는 늦어도 4시까지는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실종 당일인 금요일 10월 14일
클라라 베이츠는 자신의 평상시 일과를 엄격히 따랐다. 그녀는 학교에 있었고 마지막 수업 후 대략 15시 15분에 나와서 항상 그랬듯이 숲길로 향했다. 평소 경로에서 벗어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들과 만날 약속도 없었고 상점이나 다른 곳에 갈 계획도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집으로 가고 있었다. 이것이 수사의 주요 수수께끼가 되었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평범하고 돌 하나하나까지 익숙한 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가? 클라라 베이츠가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시간은 대략 오후 4시 반이었는데 그때 그녀가 숲길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이어지는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 현관까지는 800m도 안 남았다. 천천히 걸어도 10분 거리였다. 이 짧고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길의 구간이 펼쳐진 비극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 이 수백 미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2011년 10월 14일 금요일은 클라라에게 절대적으로 평범한 날이었다. 아침에 그녀는 항상 그랬듯이 학교에 갔다.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수업 시간에는 공책에 필기를 했다. 갈등도 없었고 이상한 대화도 없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사라는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마지막 수업 후인 대략 15시 15분경에 함께 학교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클라라는 엄마를 도와 저녁 준비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집에 빨리 가야 한다고 말하며 손을 흔들어 작별했다. 그녀는 평상시와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증인은 나이든 이웃인 그린 부인이었다. 그녀는 개와 산책을 하고 있었고 클라라가 숲길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소녀는 평상시와 같은 방식으로 걷고 있었고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단순히 집으로 가고 있었다. 집에서는 엄마인 수잔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가 4시를 가리켰는데도 클라라가 없자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았다. 친구와 이야기하느라 늦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그 다음 1시간이 지나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수잔은 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클라라가 수업 직후 바로 집으로 갔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녀는 다른 그부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클라라 자신의 전화기는 연결되지 않았다. 저녁 6시, 밖이 이미 어두워지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공황 상태가 현실이 되었다. 18시 45분, 수잔 베이츠는 911에 전화를 걸어 딸의 실종을 신고했다. 이렇게 명확한 시간적, 지리적 공백이 형성되었다. 16시 30분에 클라라는 집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18시 45분에 그녀의 부모는 이미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한 주거지역의 짧고 잘 조명된 도로 구간에서 사라졌다. 경찰은 표준 수색 활동을 시작하여 이웃들을 조사하고 손전등으로 주변을 수색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투쟁의 흔적도 버려진 물건도 수상한 것을 본 증인도 없었다. 클라라 베이츠는 그냥 증발해버렸다. 사람이 클라라 베이츠에게 일어난 것처럼 그냥 증발해버릴 때 초기 수사는 수백 개의 작은 세부 사항들의 혼돈으로 변한다. 시더크릭 경찰이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 걱정하는 주민들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 모든 덤불을 뒤지는 자원봉사자들, 모든 사소한 것을 기억해내려는 이웃들, 이런 증언들 대부분은 그냥 소음이었다. 누군가는 낯선 차를 봤고 누군가는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 속에서 수사관들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지만 여러 독립적인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세부사항을 찾아냈다. 순찰차에 대한 세부사항이었다. 실종 신고 직후 경찰은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행동했다. 그들은 클라라의 숲길에서 집까지 800m 경로를 반복해서 다시 걸었다. 경찰견들이 인근 숲을 수색했지만 개들은 냄새를 맡지 못했다. 흔적이 바로 도로의 아스팔트에서 끊어졌다. 수사관들은 모든 주민을 조사하며 같은 질문들을 반복했다. 금요일 저녁에 뭔가 이상한 것을 보셨나요? 비명 소리를 들으셨나요? 낯선 사람을 발견하셨나요? 대부분의 답변은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핵심적인 증언은 클라라를 마지막으로 본 바로 그 그린 부인이 제공했다. 실종 다음 날 기록된 그녀의 공식 진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네, 저는 클라라를 봤어요. 집으로 가고 있었죠. 그리고 조금 후에 제가 돌아오고 있을 때 경찰차가 아주 천천히 제 옆을 지나갔어요. 저는 우리가 조용한 동네인데 왜 여기서 순찰을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차량을 묘사해달라는 요청에 그녀는 확신을 가지고 오래된 모델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크고 흰색에 파란 줄무늬가 있는 차라고 말했다. 그녀는 돌아가신 남편이 한때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들을 잘 기억했다. 그녀는 운전자가 뭔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차가 부자연스럽게 천천히 움직였다고 덧붙였다. 이 정보는 수사관들을 긴장시켰다. 그들은 먼저 10월 14일의 출동 기록과 순찰 일정을 확인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16시 30분과 18시 사이에 베이츠 가족이 사는 지역에는 공식적인 순찰이 전혀 없었다. 디스패처도 그곳에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러자 수사관들은 더 나아가 서해 차량 보유 현황을 확인했다.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는 몇 년 전에 시데어 크릭 경찰에서 폐차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 현대적이고 경제적인 모델로 교체되었다. 그린 부인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묘사한 차는 지역 경찰 소유가 될 수 없었다. 이것이 전환점이었다. 순찰차에 대한 증언은 단순한 배경소음에서 벗어나 첫 번째 진지한 단서로 바뀌었다. 만약 그것이 공식적인 순찰이 아니었다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권위의 대표자를 모방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우연한 납치라는 가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제 수사는 훨씬 더 무서운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었다. 그들의 조용한 도시에서 신뢰와 안전의 상징인 경찰차를 사냥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활동하고 있었다. 수사는 방향을 바꿨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가짜 경찰관을 찾고 있었다. 한 수사팀이 존재하지 않는 순찰차의 흔적을 찾으려 노력하며 폐차된 차량 목록을 검토하는 동안 다른 팀은 더 현실적인 작업에 종사했다. 아주 작은 동기나 가능성이라도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곧 사건의 첫 번째 공식적인 수사상 관심 인물, 즉 수사에 관심을 끄는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17세의 라이언이라는 지역 청년으로 경찰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익숙하고 이해할 만한 시나리오였다. 사고가 일어나면 먼저 이미 법 집행기관의 시야에 들어온 사람들을 확인한다. 라이언에 대한 기록부는 비어있지 않았다. 17세에 그는 이미 경미한 훌리건짓, 상점 절도, 싸움 참여로 몇 번 연행된 적이 있었다. 그는 고질적인 범죄자는 아니었고 오히려 불행한 가정 출신의 문제 청소년으로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다. 그는 자주 학교를 무단 결석했고 클라라의 여러 그부들에 따르면 친구들과 함께 바로 그 숲길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곳은 그들에게 어른들의 시선에서 숨겨진 장소였다. 경찰이 그에게 주목하게 만든 핵심적인 순간은 여러 청소년들의 증언이었다. 그들은 클라라가 실종되기 대략 일주일 전에 라이언이 클라라의 지인들이 포함된 어린 학생들 그룹과 갈등을 벌였다고 말했다. 싸움은 시끄럽고 모욕과 위협이 있었다. 라이언은 매우 공격적으로 행동했다. 클라라 자신은 그 갈등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목격자였다. 라이언을 신문에 부르기에는 충분했다. 수사관들과의 첫 번째 대화는 긴장감이 흘렀다. 라이언은 도발적으로 행동하며 어떤 연관성도 부인하고 클라라 베이츠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0월 14일 금요일 저녁에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매우 모호한 답변을 했다. 친구들과 어딘가 시내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는 친구들의 이름도 구체적인 장소도 말할 수 없었거나 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행동과 약한 알리바이는 의혹만 더욱 강화시켰다. 경찰에게 그는 완벽한 후보였다. 사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고 공격적인 남자라는 평판이 있었으며 클라라가 실종된 순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한동안 가짜 경찰관 가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모든 역량이 라이언 확인에 투입되었다. 이것은 표준적이고 논리적인 수사 단계였다. 수사관들은 그에게 제대로 압력을 가하면 그의 이야기가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제 주요 과제는 그의 알리바이를 깨뜨리고 그날 저녁 그가 어딘가 시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숲길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모든 수사력이 라이언의 알리바이를 깨뜨리는 데 집중된 동안 사건의 진행을 완전히 바꿀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첫 번째는 여러 번의 긴장된 신문 후 라이언이 마침내 명확한 알리바이를 제공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10월 20일에 주임 수사관의 책상에 완전한 검시관 보고서가 올라온 것이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건조한 의학 용어들 사이에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증거가 숨어 있었다. 몇 개의 이상한 파란색 섬유였다. 라이언에 대한 확인 작업은 힘들게 진행되었다. 그는 계속 건방지게 행동했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허세 뒤에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세 번째 신문에서 그가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라는 직접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무너졌다. 청년은 변명을 그만두고 마침내 그날 저녁 어디에 있었는지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친구와 함께 계부의 오래된 차를 가져가서 시더크릭에서 60km 떨어진 이웃 도시로 갔다. 여행의 목적은 평범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한 주유소에서 싼 담배를 사는 것이었다. 그는 친구의 이름과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대략적인 시간을 말했다. 이야기는 그럴듯했지만 철저한 확인이 필요했다. 같은 시간에 범죄수사연구소가 작업을 마쳤다. 보고서는 예비 결론을 확인했다. 클라라의 사망 원인은 질식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 증거 섹션에 있었다. 그녀의 옷, 주로 재킷 칼라와 청바지에서 전문가들은 몇 개의 진한 파란색 섬유를 발견했다. 분석 결과 이것은 거친 합성 직물로 옷감이나 표준 자동차 실내 장식과는 유사하지 않았다. 섬유들은 짧고 딱딱했으며 마치 오래된 작업복이나 어떤 수제 패치에서 나온 것 같았다. 이 세부 사항은 사건에 기록되었지만 아직 어떤 맥락도 갖지 못했다. 결말은 빠르게 왔다. 라이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러 파견된 수사관들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웃 도시의 주유소에는 정말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10월 14일자 녹화에서 16시 45분 시각 표시와 함께 라이언과 그의 친구가 계산대에 서서 담배를 사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시간은 클라라가 실종된 순간과 몇 분 차이로 일치했다. 물리적으로 그는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었다. 알리바이는 확고했다. 라이언은 즉시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이 순간 수사는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 가장 명백하고 논리적인 용의자가 무죄로 밝혀졌다. 경찰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 더 정확히는 서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두 가지 이상한 증거가 남았다. 시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오래된 순찰차에 대한 증언과 한 줌의 수수께끼 같은 파란색 섬유. 한순간 거의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사건이 다시 단 하나의 단서도 없는 퍼즐이 되어버렸다. 수사가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 경찰에게는 오직 한 가지 길만 남는다. 느리고 지치며 종종 보상받지 못하는 길이다. 라이언과 관련된 가설이 그렇게 유망해 보였다가 알리바이 확인 후 산산조각 난 후 수사관들은 다시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서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두 가지 이상한 증거뿐이었다. 오래된 순찰차에 대한 증언과 한 줌의 수수께끼 같은 파란색 섬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회의에서 거의 절망감이 느껴지는 분위기 속에서 수사팀장은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몸짓으로 여길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알버타 주 전체와 심지어 인근 지역에 폐차된 경찰차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의 모든 소유자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것은 건초더미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대초원의 수천 평방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진 수백 개의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수사관들의 작업보다는 기록 보관인들의 작업에 더 가까운 대규모 경찰 작전이 시작되었다. 여러 수사관이 다른 사건에서 제외되어 목록 작성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첫 번째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2011년에는 그런 자동차들에 대한 통합 전자 데이터베이스가 단순히 존재하지 않았다. 정보가 분산되어 있었다. 일부는 알버타 교통부에 보관되고 일부는 정부 재산 판매를 담당하는 경매장 아카이브에 있었다. 다른 주에 판매된 차량에 대한 데이터는 별도로 요청해야 했고 각각의 그런 요청은 며칠, 때로는 몇 주가 걸렸다. 수사관 중 한 명은 나중에 서스캐처완의 동료와 하루 종일 전화로 이미 5년 전에 부품으로 해체되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운행 중으로 분류된 차를 추적하려다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회상했다. 3주간의 거대한 작업 후에 그들은 마침내 초기 목록을 얻었다. 알버트에 등록된 247대의 자동차와 인근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서스캐처완에 89대가 더 있었다. 이 목록의 모든 이름, 모든 주소를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더욱 지치는 단계가 시작되었다. 현장 작업. 수사관들은 팀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소유자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캘거리와 에드먼턴 같은 대도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아는 작은 농장 마을들, 끝없는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외딴 집들을 방문했다. 시나리오는 거의 항상 같았다. 그들은 신분증을 보여주고 사건의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고 방문 이유를 설명한 후 표준 질문들을 했다. 10월 14일 저녁에 어디에 계셨나요? 누가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나요? 귀하의 자동차를 검사해도 될까요?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기꺼이 협력했다. 수사관들은 차고의 크롬으로 빛나는 완벽하게 복원된 차들이 서 있는 나이든 수집가들을 만났다. 그들은 신뢰성과 수리의 용이성 때문에 오래된 포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동차 정비사들을 조사했다. 그들은 강력한 엔진과 거친 외모 때문에 이런 차들을 산 젊은 남자들과 대화했다. 매번 그들은 실내를 조사하고 뭔가 이상한 것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주들이 달로 바뀌었다. 11월이 지나고 첫눈이 내렸다. 집 창문에 크리스마스 화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베이츠 가족에게는 이 휴일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쓰라린 상기였다. 목록은 천천히 줄어들었지만 사건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빠른 결과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조용한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단지 서류를 뒤지고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진짜 범죄자가 어딘가 저 밖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이 단조롭고 지치는 작업은 온 가을과 겨울 초를 계속되었다. 전화와 여행에 소비된 수백 시간, 순찰차 바퀴에 감긴 수천 킬로미터,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수사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다. 하지만 2012년 1월까지 확고한 알리바이가 있거나 차량이 설명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을 제외한 후 수백 개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목록이 마침내 15개로 줄어들었다. 시더크릭에서 300km 방역 내에 사는 15명의 사람들. 이것이 마지막 가장 집중적인 선별이었다. 소유자 번호 1. 소의 경매에 있었던 농부로 수십 명의 증인이 이를 확인했다. 소유자 번호 2. 젊은 학생으로 그의 차는 수리점에 있었고 자동차 서비스의 서류가 이를 확인했다. 소유자 번호 3. 번호 4. 번호 5. 확인이 하나씩 계속되었고 각각이 아무것도 없이 끝났다. 그리고 나서 이 목록의 번호 7차례가 되었다. 아서, 헤일. 필터링 과정은 논리적이었지만 노동 집약적이었다. 수사관들은 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들은 지도의 시더 크릭을 중심으로 방형 300km의 원을 그렸다. 이것이 범죄자가 의혹을 일으키지 않고 몇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최대 거리였다. 더 멀리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임시로 제쳐두었다. 목록이 이렇게 15개의 이름으로 줄어들었다. 이제 온 주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최종적이고 가장 철저한 확인 단계가 시작되었다. 수사관들은 다시 길을 나섰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방문이 더 자세했다.
그들은 단순히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주의 깊게 조사하고 어떤 불일치든 어떤 이상함이든 찾았다. 처음 몇 번의 방문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 소유자 중 한 명은 장거리 트럭 운전사로 밝혀졌고 그의 트럭의 타코그래프는 10월 14일에 그가 시더 크릭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른 한 명은 아내가 죽은 후 거의 집에서 나오지 않는 노인이었다. 그의 이웃들은 그의 오래된 포드가 몇 주 동안 차고를 떠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매번 수사관들은 실망감을 안고 떠났다. 목록은 줄어들었고 함께 희망도 줄어들었다. 이 마지막 단서도 거짓 추적으로 판명될 것 같았다. 그리고 2012년 2월 5일 아서 헤일의 차례가 되었다. 목록의 대부분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멀리 어딘가에 살지 않고 바로 여기 시더크릭에서 베이츠 가족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끝없는 무결과 여행에 지친 두 수사관이 그의 자꾸 눈에 띄지 않는 집에 도착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지 또 다른 방문이었고 아마 목록에서 지워야 할 또 다른 이름일 것이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몇 달간의 단조로운 작업이 마침내 올바른 문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몰랐다. 수사는 서류상의 일상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얼굴을 얻으려 하고 있었다. 몇 달간의 무결과 수색에 지친 두 수사관이 특별한 기대 없이 와서 헤일의 문에 다가갔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지 또 다른 방문이었고 목록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문을 열어준 것은 중년의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다. 아서 헤일. 그는 침착했고 심지어 친근했다. 수사관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협력하겠다고 동의했다. 그는 그들을 차고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바로 그 흰색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가 서 있었다. 차량의 1차 검사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차는 깨끗했고 실내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없었다. 수사관들은 이미 시간을 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중 한 명인 상급자가 마지막 확인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뒷문에 한 가지 사소한 것이 그를 멈추게 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했을 사소한 것. 프로토콜에 따르면 헤일과의 첫 번째 접촉은 절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0월 14일 저녁에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침착하고 망설임 없이 답했다.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 내내 텔레비전을 봤어요. 알리바이는 약했고 증인도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신경질적인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차를 검사하겠다고 제안했다. 물론이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숨길 게 없어요. 차고는 집처럼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차는 그 연식치고는 잘 관리되어 보였다. 20년의 경험을 가진 선임 수사관은 자동차 주위를 돌아보고 창문을 통해 실내를 들여다봤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그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뭔가가 그로 하여금 뒷문을 열게 했다. 그는 손잡이를 당겼고 문이 열렸으며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안쪽에서 뒷문 내장재에는 문을 여는 손잡이가 없었다. 어떤 경찰관에게든 이것은 신호였다. 뒷문에 내부 손잡이가 없는 것은 순찰차의 표준 개조이다. 이것은 구금자가 이송 중에 문을 열고 도망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수사관은 자신의 흥분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무심하게 물었다. 뒷문의 손잡이는 어디에 있나요? 아서 헤일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답했다. 아, 그것. 이 모델의 공장 특성인 것 같아요. 경매에서 이미 이런 상태로 샀어요. 그는 경험이 부족한 경찰관이라면 믿었을 수도 있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이를 말했다. 하지만 수사관은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절대적이고 뻔뻔한 거짓말. 법에 따르면 폐차된 경찰차를 민간인에게 판매할 때 모든 특수 개조 사항은 제거되어야 한다. 뒷문에 내부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은 안전상 의무 요구 사항이었다.
헤일의 설명은 단순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하나의 세부사항, 이 작은 거짓말이 순식간에 아서 헤일을 목록 중 하나에서 주요하고 유일한 용의자로 만들었다. 수사관들은 정중하게 협력의 감사를 표하고 차 타서 집에서 멀어졌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경찰서가 아니라 법원이었다. 헤일의 거짓말은 그의 자동차와 집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수색 영장을 얻는 데 필요한 반박할 수 없는 근거가 되었다. 영장을 받은 수사관들은 신속하게 행동했다. 그들은 아서 헤일에게 증거를 숨기거나 파괴할 단 한 번의 기회도 주고 싶지 않았다. 몇 시간 후 그의 집에는 한 대가 아니라 전체 호송대가 도착했다. 수사관들과 함께 여러 대의 자동차와 범죄수사연구소 밴. 헤일에게 수색 영장을 제시했을 때 그의 외적 침착함이 처음으로 균열을 보였다. 그의 얼굴에 두려움과 섞인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빨리 자신을 추스르고 말없이 옆으로 물러서서 경찰관들을 집에 들여보냈다. 집과 차고에서 동시에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거의 즉시 수사관들은 그들의 최악의 우려를 확인해주는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다. 침실 옷장에는 경찰복과 매우 유사한 진한 파란색 제복이 행거에 깔끔하게 걸려 있었다. 다락방 상자는 비표시 순찰차가 사용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파란색 탈착식 회전등이 들어있었다. 이것이 그들이 모방자를 찾았다는 직접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그와 클라라 베이츠의 연관성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범죄수사 전문가들의 주요 관심은 자동차에 집중되었다. 흰색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는 완전하고 철저한 검사를 위해 연구소 밴에 실렸다. 전문가들은 방법론적으로 작업하기 시작하여 자동차의 모든 구석을 센티미터 단위로 연구했다. 그들은 생물학적 흔적을 찾기 위해 특수 램프를 사용하고 실내 장식, 핸들, 페달에서 샘플을 채취했다. 외부적으로 차는 여전히 깨끗해 보였다. 하지만 범죄수사 전문가 중 한 명이 뒷좌석을 검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즉시 주의를 끄는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비닐 실내 장식 정중앙에 담배로 인한 것 같은 작은 구멍이 보였다. 그리고 이 구멍은 수제 패치로 막혀 있었다. 이것은 거칠게 잘라낸 어떤 두꺼운 천 조각으로 고르지 않고 서둘러 만든 바늘땀으로 꿰매어져 있었다. 천은 진한 파란색이었다. 한 그룹이 차와 작업하는 동안 다른 그룹은 집에서 수색을 계속했다. 제복과 회전등 외에도 그들은 다른 흥미로운 물건들을 발견했다. 책상 서랍에는 지역서의 주파수에 맞춰진 오래된 경찰 스캐너가 들어있었다. 헤일의 컴퓨터 브라우저 기록에서는 폐차된 경찰 장비 판매에 대한 검색이 발견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졌다. 아서 헤일은 권력과 법 집행기관에 대한 아이디어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단순히 오래된 차를 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경찰관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었으며 관련 도구들과 장비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관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징후로 보아 어느 시점에서 이 놀이가 너무 멀리 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간접적인 증거였다. 그들은 헤일이 이상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지만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피해자와의 직접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연관성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차를 검사하던 범죄수사 전문가가 발견한 패치에 대해 보고했을 때 주임 수사관은 즉시 검시관 보고서를 요청했다. 그는 미세 증거 설명 페이지를 열고 줄들을 자세히 읽었다. 거친 합성천의 미세 섬유가 발견됨, 진한 파란색, 표준 자동차 실내 장식이 아님. 설명이 그들이 뒷좌석에서 본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것이 그들이 몇 달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다. 그때까지 단순히 무의미한 세부사항이었던 수수께끼의 파란색 섬유가 그 출처를 찾았다. 그들은 아서 헤일의 채 있는 이 추악하고 수제로 만든 패치에서 나온 것이었다. 더 이상 의심도 거짓 추적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렇게 오래 헤맸던 수사가 마침내 직진에 나섰다. 아서 헤일은 단순한 수사상 관심 인물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클라라 베이츠의 납치와 살인의 주요하고 유일한 용의자가 되었다.
수사관들이 차의 주요 증거가 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역설에 직면했다. 한편으로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다. 좌석의 패치로 그 섬유가 클라라의 옷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했고 그의 집에서 발견된 제복과 회전 등. 다른 한편으로는 아서 헤일 자신의 인격은 절대적으로 공허했다. 이웃들은 그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남자로 묘사했는데 항상 인사는 했지만 긴 대화는 하지 않았다. 그는 혼자 살았고 지역 창고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했으며 모든 징후로 보아 친구도 적도 없었다. 모든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1차 확인은 제로 결과를 주었다. 연행도, 벌금도, 언급도 한 번도 없었다. 서류상으로 와서 헤일은 완벽한 시민이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과거에서 이 이미지를 즉시 가루로 만든 한 가지 세부사항이 발견되었다. 19살의 그는 경찰에 지원했다. 거절당했다. 거의 우연히 먼지 쌓인 아카이브에서 발견된 이 사실은 수사관들로 하여금 더 깊이 파게 만들었다. 그들은 공식 요청을 보냈고 며칠 후 아카데미에서 그의 개인 파일을 받았다. 그들이 거기서 읽은 것은 이 사람의 모든 이상함에 빛을 비춰주었고 마침내 그의 끔찍한 행동에 대한 가능한 설명을 주었다. 이력서는 짧았다. 아서 헤일, 38세, 시더크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학교 졸업 후 여러 저숙련 일자리를 거쳤고 10년 전에 야간 경비원으로 취직했다.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 없음.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의 이력서 같았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 지원자 테스트를 실시한 심리학자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것은 거의 20년 전에 쓰인 문서였지만 그 줄들은 그들이 찾고 있던 괴물이 아니라 젊은 지원자를 묘사하는 것처럼 들렸다. 심리학자는 좋은 신체 조건과 논리 테스트의 만족스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헤일이 권력과 통제의 속성에 대한 뚜렷한 고착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면접에서 그는 사람들을 돕거나 법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했다. 그는 제복, 순찰차, 힘을 사용할 권리에 대해 열광적으로 묘사했다. 심리학자는 썼다. 지원자는 경찰 근무를 사회봉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지배할 기회로 본다. 더욱 심해졌다. 보고서에는 헤일이 낮은 수준의 공감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밝힌 성격 테스트 결과가 인용되어 있었다. 공감이 필요한 가상 상황에 대한 질문에 그는 문제 분석과 더 유사한 차갑고 무관심한 답변을 했다. 심리학자의 최종 결론은 범주적이었고 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았다. 권고사항, 근무 거부. 지원자는 숨겨진 공격적 성향을 가진 자기애적 인격장애의 징후를 보인다. 그의 동기는 법 집행기관의 목표와 과제와 양립할 수 없다. 스트레스 상황이나 실제 권력을 얻었을 때 주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문서가 모든 것의 열쇠가 되었다. 경찰 아카데미 입학 거부는 아서 헤일에게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인생 전체의 파괴였고 그의 이후 모든 운명을 결정한 주요 굴욕이었다. 그는 단순히 꿈의 직업을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심리적으로 결함이 있고 내적 본질이 타락하고 위험하다고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때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얻을 수 없게 되자 그는 스스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삶은 단지 위장이었다. 밤에 도시가 잠들었을 때 그는 산 제복을 입고 폐차된 순찰차에 타서 거리로 나갔다. 그는 단순히 경찰관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경찰관이 되었다. 이 비밀스러운 삶에서 그는 강하고 중요하며 전능했다. 그는 금지당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끔찍한 10월 저녁, 그의 비뚤어진 환상이 현실과 충돌했을 때 그는 어두운 거리에서 혼자 있는 소녀를 보았다. 아서 헤일을 신문실로 데려왔을 때
그는 지루한 강의에 온 것처럼 보였지. 그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만남에 온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손을 탁자에 올리고 벗은 벽들, 두 수사관, 그리고 일방향 거울을 둘러봤다. 그의 자세에는 긴장의 기운이 전혀 없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탁자에 그의 사건 파일을 올리고 대화를 시작했을 때 헤일이 약간 미소를 지으며 그를 중단시켰다. 만약 이것이 모두 차와 제복 때문이라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수집가입니다. 그냥 취미예요. 침착하고 거의 무관심한 톤으로 발음된 이 문구가 그의 방어의 첫 번째 선이 되었다. 그는 경찰이 긴 달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단순한 오해, 무해한 취미의 결과로 제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수사관들은 이미 이 파사드 뒤에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문은 방법론적이고 침착하게 시작되었다. 수사관들은 압박하지 않았고 단순히 질문을 하면서 헤일이 스스로 자신의 거짓말을 구축하게 했다. 이 여러 시간의 대화 속 기록은 차가운 계산과 증가하는 압박의 대립의 고전적인 예이다. 아서, 차부터 시작합시다. 선임 수사관이 말했다. 당신은 폐차된 경찰 포드를 샀네요. 왜죠? 저는 항상 이런 차들을 좋아했어요. 헤일이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다. 크고 신뢰할 만해요. 클래식이죠. 몇 년 전에 정부 재산 경매에서 샀어요. 완전히 합법적으로요. 제복은요? 그리고 회전등은? 그건 파티용이에요. 할로윈, 테마 행사용이죠. 몇 번 입어봤는데 재밌었어요. 회전등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놓여 있어요. 이해하세요? 이건 소품 같은 거예요. 수집품의 일부죠. 그는 우표나 맥주 뚜껑 수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 말했다. 그의 비밀스러운 삶을 가리키는 모든 증거가 간단하고 일상적인 설명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이상한 취미를 정상화하려 했고 평범한 것으로 제시하려 했다. 수사관들은 참을성 있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핵심으로 넘어갔다. 당신 차의 뒷좌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서, 우리 전문가들이 거기서 패치를 발견했어요. 아, 그것. 헤일은 얼굴색조차 바뀌지 않았다. 저는 차에서 담배를 피워요. 몇 달 전에 실수로 담배를 떨어뜨려서 실내 장식을 태웠어요. 구멍이 더 커지지 않게 하려고 패치를 해야 했어요. 차고의 걸레 상자에서 처음 보이는 천 조각을 가져다 썼어요. 일상적인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천이었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오래된 작업 재킷 같은 것 같아요. 진한 파란색이었어요. 그는 이것을 너무 쉽게 인정해서 한순간 그가 정말로 이것에서 특별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말로 천의 출처를 확인했다. 이제 수사관들은 이 천을 클라라 베이츠와 연결해야 했다. 아서, 작년 10월 14일 금요일 저녁에 어디에 있었나요? 여기서 그의 행동의 첫 번째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시선이 찰나 동안 멈췄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말을 골랐다. 기억나지 않아요. 거의 5달 전이에요. 아마 집에 있었을 거예요. 저는 보통 저녁을 집에서 보내며 텔레비전을 봐요. 확실한가요? 혹시 어딘가 나가셨나요? 상점에? 주유소에?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살고 조용한 삶을 살아요. 금요일 저녁이 화요일 저녁과 다르지 않아요? 저는 집에 있었어요. 그는 견고한 방어 태세를 취했다. 그의 기억나지 않아요. 는 이건 그냥 취미예요. 와 같은 방패였다. 그는 증인 없이는 그날 저녁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수사관들은 다음 1시간을 이 벽을 뚫으려 애쓰며 보냈다. 그들은 그의 일상, 습관, 그가 다니는 경로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간단하게 답하며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전술을 바꿨다. 수사관 중 한 명이 나갔다가 사진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말 없이 그것을 헤일 앞 탁자에 놓았다. 그것은
클라라 베이츠의 학교 초상화였다. 금발머리를 한 미소 짓는 소녀. 이게 누군지 아세요? 헤일은 사진을 힐끗 보고 다시 수사관을 올려다봤다. 뉴스에서 그녀의 사진을 봤어요. 채석장에서 발견된 그 소녀죠.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단지 사실의 확인만 있었다. 아서, 당신 차의 패치에서 나온 섬유가 이 소녀의 옷에서 발견된 섬유와 100% 완전히 일치해요. 방에 침묵이 흘렀다. 수사관들은 헤일을 바라보며 반응을 기다렸다. 충격, 분노, 두려움.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며 한 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거의 나태하게 답했다. 이건 어떤 오해예요? 우연의 일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소녀를 평생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것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신문은 몇 시간 더 계속되었지만 결과가 없었다. 아서 헤일은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는 그럴듯한 설명과 기억의 공백으로 이루어진 벽을 쌓았고 그것을 뚫을 수 없었다. 수세에는 차가 있었고 제복이 있었고 패치가 있었고 섬유의 일치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간접적인 증거였다. 헤일의 말대 범죄 수사 전문가들의 결론, 법정에 사건을 제출하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그들에게는 아서, 헤일을 단순히 그의 차가 아니라 클라라 베이츠 자신과 영원히 연결시킬 직접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아서 헤일이 예비 구금 독방에 앉아 계속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동안 범죄수사연구소에서는 작업이 끓고 있었다. 그의 채 있는 패치의 진한 파란색 천 샘플과 클라라 베이츠의 옷에서 채취한 미세 섬유가 심화 비교 분석을 위해 보내졌다. 수사관들은 이 결론을 엄청난 조바심으로 기다렸다. 간단한 시각적 일치는 법정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과학적이고 100% 확인이 필요했다. 며칠 후 주임 수사관의 탁자에 첫 번째 보고서가 놓였다. 섬유 전문가의 결론은 짧고 명확했다. 제출된 샘플들은 완전한 구조적 및 화학적 일치를 보여준다. 이것이 첫 번째 진지한 승리였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섬유 분석과 동시에 다른 범죄 수사 전문가팀이 아서 헤일의 포드를 계속 해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1차 검사에서 놓칠 수 있었던 것, 실종된 소녀와 이 차를 영원히 연결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찾고 있었다. 뒷좌석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졌다. 그곳에서 그 수제 패치를 포함해 모든 비닐 실내 장식을 제거했다. 천의 모든 센티미터가 가장 작은 생물학적 입자, 혈액, 타액, 피부의 흔적까지도 자외선에서 빛나게 만드는 특수 화학 시약으로 처리되었다. 처음에는 수색이 결과를 주지 않았다. 좌석이 깨끗해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가 패치가 있던 곳 아래의 폼 충전재를 처리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약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빛을 보았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희망했던 바로 그 단서였다. 이 생물학적 물질의 샘플들이 즉시 DNA 분석을 위해 보내졌다. 절차는 시간이 필요했고 수사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날들이 시작되었다. 그들에게는 거의 모든 것이 있었다. 동기, 기회, 간접적 증거. 하지만 DNA 확인 없이는 사건이 여전히 법정에서 무너질 수 있었다. 헤일의 변호사는 섬유의 우연한 이동, 우연의 일치, 무엇이든에 대한 이론으로 방어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전자 코드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왔다. 연구소에서 봉투를 받은 수사관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뜯었다. 안에는 2페이지의 보고서가 있었지만 그는 맨 끝에 결론 섹션에서 한 줄만 읽었다. 이 줄이 아서 헤일의 모든 거짓말, 그의 모든 기억나지 않아요? 와, 이건 그냥 취미예요 를 지워버렸다. DNA 분석은 99.999%의 확률로 확인했다. 자동차 뒷좌석에서 발견된 생물학적 물질이 클라라 베이츠의 것이었다. 이것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더 이상 이론을 세우고 추측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과학적 사실이 있었다. 클라라 베이츠가 아서 헤일의 채 있었다. 그녀의 DNA가 좌석의 폼 깊숙이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장시간이고 아마도 강제적인 접촉을 의미했다. 헤일이 자신 주위에 세운 침묵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제 그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에 대한 것은 단순한 섬유의 일치가 아니라 그의 피해자의 유전적 지문이었다. 수사가 끝났다. 정의로 가는 길이 시작되었다. 아서 헤일을 다시 같은 신문실로 데려왔다. 같은 무표정한 환경, 같은 강철 탁자, 마주 앉은 같은 두 수사관.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정중한 대화의 모양조차 사라졌다. 공기에는 무겁고 거의 만질 수 있는 긴장이 맴돌았다. 헤일은 자리에 앉아 무관심의 가면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은 방을 돌아다니며 직접적인 시선을 피했다. 그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음을 느꼈다. 선임 수사관은 말없이 탁재에서 얇은 파일을 집어 아서 헤일 바로 앞에 놓았다. 그것은 DNA 검사 보고서였다. 수사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헤일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방에 절대적이고 귀를 아프게 하는 침묵이 찾아왔다. 이 정적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거의 반년 동안 수사를 농락했던 남자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었다. 두 번째 신문의 장면은 짧았지만 결정적이었다. 헤일에게 그 앞에 놓인 것을 깨달을 시간을 주었다. 그는 몇 분 동안 범죄수사연구소 엠블럼이 있는 파일 표지를 그냥 바라봤다. 그는 그것을 열 결심이 서지 않았다. 그의 손은 지금까지 탁재 침착하게 놓여있던 것이 주먹으로 쥐어졌다. 수사관은 그의 상태를 보고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동정의 기색은 전혀 없었다. 이것은 우리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아서. 우리는 당신 차의 뒷좌석에서 생물학적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클라라 베이츠의 DNA입니다. 모든 단어가 침묵 속의 돌처럼 떨어졌다. 수사관은 파일을 열어 헤일 쪽으로 돌리며 문서 끝에 강조된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헤일은 눈을 내렸다. 그는 거기 쓰인 것을 읽지 않을 수 없었다. 일치 확률 99.999%. 이것은 비난이나 이론이 아니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었다. 신문 프로토콜은 다음에 일어난 일을 무감정한 정확성으로 기록한다. 아서 헤일에게 검사 결과를 알린 후 그는 침묵했다. 완전히. 그는 논쟁하려 하지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지도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내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은 지금까지 불가해했던 것이 돌가면으로 변했다. 그는 단지 보고서를 바라봤고 수사관 중 한 명의 말에 따르면 그의 눈에는 절대적인 공허함이 있었다. 그는 다음 10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압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에게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을 기회를 주었다. 그의 거짓말, 그의 가상의 삶, 그의 초라한 권력 모방, 이 모든 것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가루가 되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수사관들이 아니라 그들 뒤 어딘가 벽을 향해 있었다. 그는 침을 삼켰다. 그가 말을 할 때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쉰 소리였으며 모든 확신을 잃었다. 저는 변호사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가 발음한 유일한 말이었다. 그는 자백하지 않았다. 그는 그 끔찍한 10월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발견된 모든 것의 맥락에서 그의 침묵과 즉각적인 변호사 요청은 어떤 자백보다도 웅변적이었다. 그가 그렇게 신중하게 쌓아올린 부인의 벽이 무너졌다. 폭로가 완료되었다. 이제 법원의 차례였다. 자백은 없었다. 아서 헤일은 그날 저녁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수사에는 이 끔찍한 모자이크를 하나로 맞출 충분한 사실들이 있었다. 증거, 증인, 증언, 그리고 용의자의 심리적 초상에 의존하여
그들은 무서운 정확성으로 범죄의 그림을 복원할 수 있었다. 나중에 법정에서 제시된 이 재구성은 주요 질문에 답했다. 클라라 베이츠의 생명이 정확히 어떻게 끝났는가? 모든 것은 2011년 10월 14일 저녁에 시작되었다. 클라라에게는 평범한 한 주의 끝이었다. 아서 헤일에게는 자신의 비밀스럽고 가상의 현실에서 보낼 또 다른 저녁이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는 어느 순간 야간 경비원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끝내고 그가 그렇게 갈망했던 역할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는 진한 파란색 제복을 입고 회전등을 가져가서 차고로 나갔다. 그의 오래된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는 단순한 차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권력의 도구였고 그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였다. 그는 단순히 드라이브를 하러 쉬더 크릭의 거리로 나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순찰을 하러 나갔다. 그는 조용한 주거 지역을 천천히 운전하며 집 창문들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상상의 세계에서 질서를 어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는 그녀를 보았다. 클라라 베이츠가 평상시 경로로 집에 돌아가며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짙어지는 황혼 속 외로운 인물. 열등감 복합체와 지배욕의 독이 든 의식을 가진 헤일에게 이것은 완벽한 기회였다. 단순히 경찰관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권력을 적용해보는 기회였다. 이후 사건들은 빠르게 전개되었다. 헤일은 회전등을 지붕에 부착하고 켠 다음 클라라 옆에 부드럽게 정차했다. 깜빡이는 파란 불빛과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본 소녀는 멈춰 섰다. 그녀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꼈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영에 처하면 경찰을 믿어라. 헤일은 창문을 내리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아마 수백 번 연습했을 문구를 발음했다. 목소리는 침착하고 자신 있었으며 어떤 의혹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관입니다. 이 지역에 수상한 인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클라라는 아마 집에 간다고 대답하며 자신의 동네 방향을 가리켰을 것이다. 지금 혼자 있기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집까지 태워드릴게요. 그 편이 안심이 될 거예요. 이 제안은 그녀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었다. 제복을 입고 경찰차 탄 사람이 도움을 제안하는 것. 이것은 보살핌과 보호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차를 돌아 뒷좌석에 앉았다. 문이 그녀 뒤로 닫히는 순간 함정이 작동했다. 그녀는 아직 운전자의 도움 없이는 이 차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 뒷문에 손잡이가 아예 없다는 것을. 헤일은 문을 잠갔다. 차는 출발했지만 클라라의 집이 있는 방향이 아니라 도시 밖으로 버려진 자갈 채석장 쪽으로 향했다. 이 몇 분 동안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추측만 할 수 있다. 아마 클라라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실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헛수고였다. 이 순간 아서 헤일은 평생 처음으로 그가 그렇게 갈망했던 것을 느꼈다. 다른 인간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권력, 그의 차에 갇혀있는 무서워하고 무력한 소녀는 그 자신, 약하고 체계에 의해 거부당한 실패자과 완전한 대조를 이뤘다. 그는 그녀를 채석장으로 데려갔다. 사람이 없고 고립된 곳으로 범죄를 저지르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그곳에서 남의 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의 비뚤어진 환상이 현실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행위였고 수년간의 굴욕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는 단순한 아서 헤일 야간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는 힘이었고 권력이었고 심판자였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는 그녀의 시신을 물가에 남겨두었고 자신의 범죄의 모든 흔적이 여기 이 조용하고 하나님이 잊으신 장소에 남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틀렸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패치에서 나온 섬유를 그녀의 옷에 남겼다.
그는 자신의 채 그녀의 DNA를 남겼다. 그는 몇 달간의 꼼꼼한 작업 후에 경찰을 바로 자신의 문 앞으로 인도한 흔적들을 남겼다. 수사는 이렇게 납치 순간부터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진 장소까지 완전하고 논리적인 사건의 연쇄를 구축했다. 아서 헤일에 대한 재판은 2013년 5월에 시작되었는데 차해석장에서의 끔찍한 발견으로부터 거의 1년 반이 지난 후였다. 이 시간 동안 사건은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 감정서, 프로토콜로 둘러싸였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 모든 서류 더미는 검찰 측의 하나의 주요 과제로 귀결되었다. 단 한마디의 자백도 하지 않은 남자의 죄를 증명해야 했다. 그들은 단순히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들에게 한치의 의심도 남기지 않을 끊어지지 않는 사슬로 그것들을 연결해야 했다. 그들은 차갑고 침묵하는 사실들에만 의존하여 침묵하는 살인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만들어야 했다. 공판은 억압적인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아서 헤일은 여전히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남자였는데 이제 헐렁한 교도소 옷을 입고 더욱 초연해 보였다. 그는 배심원들이나 첫 번째 줄에 앉은 베이츠 가족을 거의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어딘가 허공을 향해 있었다. 검사는 방법론적으로 연설을 시작하여 배심원들 앞에 일어난 일의 그림을 단계별로 구축했다. 그는 차부터 시작했다. 큰 화면에 흰색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의 사진들이 보였다. 증인인 그린 부인은 그날 저녁 자신이 본 자동차를 확신을 가지고 식별했다. 전문가들은 배심원들에게 뒷문 손잡이의 부재가 공장 특성이 아니라 일반 자동차를 함정으로 바꾸는 특수 개조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검사는 헤일의 집에서 발견된 제복과 회전 등을 제시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이것들은 야간 경비원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권력의 대표자로 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속임수의 도구였다. 다음으로 검찰은 동기로 넘어갔다. 법정에서 20년 전에 그 심리학적 결론에서 발췌한 내용을 낭독했다. 숨겨진 공격성과 권력 속성에 대한 고착에 대한 말들이 이제 경고가 아니라 예언처럼 들렸다. 검사는 열등감 복합체와 합법적으로 실현할 수 없었던 지배욕에 독이 든 삶을 살았던 남자의 초상을 그렸다. 그의 야간 순찰은 무해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굴욕을 보상하고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대가로 자신을 강하고 중요하게 느끼는 방법이었다. 변호 측은 반박하려 했다. 헤일의 변호사는 경찰 장비에 대한 관심이 단지 이상하지만 범죄적이지 않은 취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헤일이 바로 그날 저녁에 제복과 회전 등을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모든 농어들은 검찰이 주요 증거로 넘어갔을 때 산산조각 났다. 배심원들 앞 탁재 봉인된 2개의 봉투가 놓였다. 하나에는 추악한 진한 파란색 패치가 있는 비닐 실내 장식 조각이 들어있었다. 다른 하나에는 클라라 베이츠의 후드티가 들어있었다. 전문가 증인으로 호출된 범죄수사 전문가는 선서해 확인했다. 옷에서 나온 미세, 섬유와 패치에서 나온 것이 동일했다. 이것이 피해자와 살인자를 연결하는 첫 번째 직접적인 실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타격은 아직 앞에 있었다. 검사는 다음 전문가, DNA 분석 전문가를 호출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그는 패치 아래 폼 충전재에서 생물학적 흔적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실험실 분석이 99.999%의 확률로 이 DNA가 클라라 베이츠의 것임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말했다. 이 순간 법정에는 아서 헤일의 죄를 의심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 그의 거짓말이 과학에 의해 파괴되었다.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배심원들에게 의심을 만들려 했다. 그는 말했다. 네, 아마 소녀가 그의 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가 그녀에게 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나요? 공격 자체의 목격자가 어디에 있나요? 살인 무기가 어디에 있나요? 그는 이 모든 것을 비극적인 우연의 연쇄로 제시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배심원들은 협의를 위해 자리를 떴다.
그들은 몇 시간만 없었다. 법정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없었다. 배심원 단장이 일어서서 아서 헤일을 똑바로 바라보며 평결을 낭독했다. 납치 혐의 유죄, 성적 성격의 강제행위 혐의 유죄, 속임수와 권력 대표자 모방을 사용한 1급 살인 혐의 유죄. 아서 헤일은 마치 다른 사람에 관한 일인 것처럼 단 하나의 감정도 없이 평결을 들었다. 판사의 선고는 최종적이고 취소할 수 없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정의가 승리했다. 하지만 재판 후에도 답을 얻지 못한 하나의 질문이 남았다. 아서 헤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순찰을 해왔으며 클라라보다 운이 좋았던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선고는 아서 헤일 사건의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가능한 한 정의가 승리했다. 하지만 판사가 망치로 두드린 후에도 한 가지 질문이 여전히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시더크릭의 모든 주민들을 괴롭혔다. 아서 헤일이 결코 답하지 않은 질문. 클라라 베이츠가 그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목표였는가? 오늘날 아서 헤일은 중부한 교정시설에서 무기징역을 복역하고 있다. 이 모든 연월 동안 그는 단 한 번의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회개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한때 신문실에서 침묵을 지켰듯이 자신의 독방에서 침묵을 지키며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있다. 사법체계에게 그는 단순히 그런 번호의 수감자일 뿐이다. 하지만 역사에서 그는 평범함의 가면 아래 자신의 끔찍한 비밀스러운 삶을 숨겼던 보이지 않는 남자로 남았다. 그 운명적인 10월 저녁 전에 그가 자신의 야간 순찰을 위해 몇 번이나 나갔을까? 혼자 있는 보행자들에게 다가가거나 차를 세우며 그들의 두려움과 자신의 가상의 우월감을 즐기며 몇 번이나 그랬을까? 이 질문들에는 결코 답이 없을 것이다. 베이츠 가족은 시더크릭에 머물 수 없었다. 한때 그들에게 집이었던 도시가 모든 구석이 그들의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상기시키는 장소로 변했다. 재판 직후 그들은 집을 팔고 떠났으며 자신들의 삶의 조각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곳을 찾으려 했다. 그들의 조용하고 행복했던 가족은 그들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던 남자에 의해 파괴되었다. 하지만 이 비극에는 하나의 장기적 결과도 있었다. 아서 헤일 사건은 법의 위험한 허점을 드러낸 시끄러운 선례가 되었다. 평범한 야간 경비원이 어려움 없이 경찰 장비 전체 세트를 수집하고 이를 범죄 저지름에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광범위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알버타주 당국은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점검이 시작되었고 다음 해 동안 폐차된 경찰차와 장비의 민간인 판매 규칙이 근본적으로 강화되었다. 이제 그런 모든 거래는 엄격한 통제를 거치며 모든 특수개조는 의무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클라라의 생명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아마도 다른 누군가를 비슷한 운명에서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조용한 시더크릭의 심연 이야기가 끝났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범죄자는 감옥에 있으며 법에는 수정안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작은 캐나다 도시의 주민들에게 그 진정한 유산은 건조한 법적 조항이 아니다. 이것은 가장 끔찍한 괴물이 범죄 연대기에서 온 외계인이 아니라 매일 아침 좋은 하루라고 인사하는 조용한 이웃일 수 있다는 차갑고 불안한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런 야간 순찰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에 대한 답 없는 질문은 영원히 시더크릭의 어두운 전설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